서울도 사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직 시장은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 의혹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대선을 포기했지만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서울시장에서 시민도 사라지고 그 각종 호화스러운 건물과 기반 시설만 늘리는 그런 치적 중심의 서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정 이거 민주당에서 바꿔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은 첫째는요,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결과가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용산 르네상스니 뭐 한강 르네상스니 뭐 르네상스는 되게 좋아해요. 디자인 르네상스, 예, 뭐 관람차 만들겠다. 뭐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 한 게 한강에 수상버스 한번 떼운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상버스 많은 사람들이 이용에 너무 불편이 있어서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5년 차 지금 돼가고 있는데 뭐 하나 그 굵직하게 성과를 낸 게 없고 도리어 박원순 시장 시절에 가장 중요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어떤 뭐를 잘했냐 못했냐 갖고는 이해관계가 있고 평가가 있으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최소한 박원순 시장 때 구축됐던 거버넌스가 파괴된 게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정 운영에 그 민주적 운영 그리고 그 협력적 운영을 만드는 가버넌스를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참여의 주체도 다양화해서 그렇죠. 시민사회도 들어오고 각 그 지역의 단체들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버넌스를 만들려고 했고 그걸 굉장히 주력했는데 그 시스템을 박원순의 잔재라고 해서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크롱이 그 얘기를 했어요. 시민총회라고, 시빌 컨벤션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그 그리스 아테네와 같은 그 주민 민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더 다양화돼서 시민들이 서울시에서부터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주권 시대를 만들었었어야 돼요. 가버넌스를 활용해서. 근데 역행한 거죠. 그냥 행정 중심,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 행정 엘리트 중심의 시정을 했던 것이 저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시장에서 시민이 사라져버렸고 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많은 협치가 다 사라지고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예산은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삭제했죠. 그걸 일종의 좌파 예산이니 뭐 저 박원순표 예산이니 해서 그 라떼를 그 붙여가지고 좌표 찍기해서 다 날려버린 거죠. 저는 그거를 좀 잘 살렸으면 서울이 외형적으로 뭐 서울은 사실 이미 글로벌 도시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잘 발전해 갈 거로 생각을 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이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좋은 흐름에 약간의 그 부추김을 더해주는 거기에 힘을 얹어주는 게 행정이지 없는 거를 행정이 막 이끌어가고 그 하는 시대는 그건 60년대 70년대 얘기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했던 그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졌던 거버넌스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다시 그 행정 중심의 시가 그냥 관료 조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행정으로 퇴행했다는 게 제일 문제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외형적인 성장을 추진했지만 실제 성과는 성과도 없었다는 없고요. 아무것도 말씀이고요. 도대체 뭘 했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주 르네상스 예. 뭐 다양하게 그럴듯한데 뭐 디자인 어쩌고 저쩌고 뭐 다 했는데 뭐 하나 보여준 게 없어요. 뭐 그러니까요. 서울의 K컬처가 서울의 문화 중심인데 그 뭐 서울시가 보탠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도리어 그러니까요. 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구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야구인들요. 예.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잠실 야구장을 돔구장 하겠다 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프로야구 어디서 갑니까? 그 그러니까요. 고척돔으로 가라 그러는데 고척돔은 한계가 있어요. 서울에 지금 3개 팀이 있잖아요. 고척돔을 갖고 3개 팀이 쓰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인원도 고척돔은 그 2만 명이 풀이에요. 그렇죠. 예, 저 잠실 야구장은 4만 명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게 동대문 야구장을 없앤 게 오세훈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동대문 야구장은 우리나라 야구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역사의 현장이 동대문 야구장이잖아요. 옛날 전국 고교야구, 엄청난 프로야구 곳이죠. 개막식도 동대문에서 했고. 프로야구, 실업야구 뭐 예.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저는 DDP 자체는 세계적인 건축물이 좋은데 위치가 안 맞은 거죠. DDP는 사실 도리어 강남 쪽 어디에 갖다 놓든지 또는 약간 자연 친화적인 그 곳에 갖다 놨은 게 맞았고 거기에 그 동대문 야구장을 그때 동구장으로 만들었으면 아마 그 일대 동대문 지역의 상권이 지금도 살아났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저 야구 좋아해서 그런데 네. 요미우리 같은 경우 일본 요미우리 돔은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차 타고 가지 않아요. 지하철로 가고
그래서 가서 끝나고 나면 술 한잔하고 인근에서. 우리 동대문 지역이 옛날에 고기야구 할 때 결승전이나 준결승전 하면 시작되기 전부터 인근에서 막걸리 한 잔씩들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술 한잔하고. 그렇죠. 동대문 상권이 그랬어요. 근데 동대문 상권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 야구장, 축구장 없어지면서요. 저는 그래서 이 야구인들이 야 그럼 또 잠실 야구장, 도움구장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걸 왜 또 우리 어떻게 하라고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거 그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아, 야구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저도 프로야구 담당 체육부 기자 시절에 그래서 요미우리 구장도 가보고요. 예. 선동열 선수가 뛸 때 조성민, 예. 요미우리 갔었는데 정말 그 축제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저 야구 좋아하는 게 어렸을 때 야구를 좀 해서 아, 잘은 못했지만 포지션은 뭡니까? 그 외야수하고 그랬는데 네. 그 장충동의 리틀 야구 전용 야구장이 네, 거기서 그렇죠. 게임도 몇 번 해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리틀 야구 선수까지 하셨군요. 야, 정말 시민들이 그런 축제가 사라졌어요. 다시 네. 말해서 그런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외형적인 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거리 곳곳에서 이루어지던 시민들의 축제, 각종 연주회, 음악회, 또 춤추고 경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에서 다 없어졌잖아요. 제가 지하철도 타면 지하철에 무대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할 때 윤석열 정부가 희한하게 동네 서점 관련 예산, 그다음에 출판 책 만드는 예산 이런 걸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정말 황당한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멀리하고 술만 좋아하나 이렇게 저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도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문화 K컬처의 근간이 책이었는데 그리고 지역 곳곳 동네에 있는 서점이 사실은 그런 사랑방 역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다 없앤 거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됐고요. 예. 서울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대한민국에 부가 집중된 서울 시민들도 개인별 부채가 많고 예. 서울시정도 지금 예산 삭감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 서울시정에서의 시민들의 삶을 좀 올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한 가지 문제만 해소돼서는 어렵다고 봐요. 서울이 갖는 어떤 중심, 수도 서울이.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경제가 살아야만, 일자리가 살아야 서울도 같이 살아야지, 서울만 잘 나가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룡의 멸망이 있잖아요. 공룡이 멸종되는 이유가, 그렇죠. 결국 나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빙하 시대 때문에 화산 폭발 등등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결국은 먹이의 부재, 그러니까 천적의 부재에 의해서 했다 이런 설도 있어서 서울이 너무 혼자 잘 나가면 국내적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것이 서울의 위기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이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지역에 어떤 경쟁할 만한 두세 개의 메가도시가 생기는 게 서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하나는 전국적으로 지방 경제에서 경쟁할 만한 괜찮은 메가도시가 두세 개는 만들어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울의 눈높이는 이제는 해외로 나가야 돼요. 서울의 경쟁은 더 이상 부산, 대구 이런 데가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은 뉴욕, 상하이, 도쿄 이런 데를 겨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한 컨셉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서울이 그게 없어요. 서울이 어떤 도시로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형 발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뉴욕하고 똑같이 갈 수도 없고, 서울이 그렇다고 도쿄처럼 가느냐? 지금 제일 유사한 게 도쿄 비슷한,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새로운 발전 전략을 조금 더 그런 메가시티, 인구 1,000만이 되는 도시가 많지가 않아요. 유럽에서도 그렇죠. 파리나 베를린 이런 몇 개 도시 외에는 이런 인구가 700~8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 도시들을 잘 비교하면서 서울형 미래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는 서울의 도시 발전 전략이 다른 도시의 어떤 모범 사례, 다른 도시가 벤치마킹 하려는 사례를 만들어야지 계속 따라가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왜냐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사실은 네.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대선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여러 명 얘기되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도 꼽히거든요. 아유. 저 서울시에 대한 관심 갖고 계시죠? 서울에서 제가 3선도 했고 계속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삼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괜히 자기 정치할 때가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좀 몰두해서 이 선거가 잘 치러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정치를 설계하고 그걸 맞춰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지금 괜히 김칫국부터 마시면
우리 지지자나 당원들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맞습니다. 좋은 정답이십니다. 예. 지금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렇습니다. 때다라는 예. 말씀이고요.